고려는 단 한 번도 실수로 개경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의문, 왜 고려는 그토록 위험한 수도를 고집했을까? 이 질문은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고려는 왜 애초에 그렇게 위험한 땅에서 나라를 시작했는가? 입니다. 개경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타협의 결과물도 아니었죠. 오히려 고려는 처음부터 안보라는 안락함을 스스로 포기하고 출발한 나라였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전쟁만 생각한다면 개경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사방으로 뚫린 평야, 적의 기마병이 반스에 들이닥칠 수 있는 열린 기모, 수도로 삼기에는 너무나 위태로운 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이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곳에서 왕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내내 이 선택이 잘못됐다고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개경은 지키기 쉬운 땅이 아니라 국가가 돌아가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높이 쌓는 법보다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고 남과 북의 물산이 교차하며 온 나라의 에너지가 강제로 청도라는 곳. 고려는 군사적인 요새가 아니라 국가라는 시스템이 쉼없이 작동할 수 있는 엔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왜 위험했는가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그 위험을 감당할 만큼 개경이 가졌던 압도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개경은 땅이 아닙니다. 고려에 대한 설계도의 시작점이자 흩어진 권력들을 하나로 묶어낸 유일한 중립자표였습니다. 과연 태조왕건은 이 불안한 땅에 어떤 미래를 설계했던 걸까요? 성벽도 쌓기 전에 고려가 먼저 구축했던 공간의 정치학, 그 은밀한 설계도를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고려의 수도를 설명할 때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논리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풍수지리가 좋았기 때문이다. 지형적으로 방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혹은 성곽을 쌓기에 유리한 명당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과서나 일반적인 역사서술에서 이런 답변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들은 겉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일 뿐 결정적인 한 가지를 결코 설명하지 못합니다. 바로 고려라는 국가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했던 선택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고려가 요새 국가였다면 수도를 정하는 기준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을 것입니다. 비병의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높고 험준한 지형, 대군이 진입하기 힘든 좁은 길목의 산성, 외부의 침입을 최대한 늦추고 버틸 수 있는 천혜의 방어막, 이것이 요새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개경은 이 기준 어디에도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땅입니다. 개경은 사방으로 넓게 열려있고 기마병의 이동이 매우 빠르며 공격받기 쉬운 평야 중심의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군사적 방어 논리로만 놓고 보면 개경은 수도로 선택될 이유가 거의 없는, 오히려 기피해야 할 땅에 가까웠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고려는 이미 요새형 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점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고 학습한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의 짧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거란의 대규모 침공 때는 남쪽 깊숙한 나주 지역까지 내려가며 지형의 이점을 확인했고, 몽골과의 처절한 장기전에서는 아예 섬 전체를 거대한 요새로 삼아 강화도로 사실상 수도 기능을 이전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피 튀기는 실전에서 고려는 완벽한 요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새가 국가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화도는 요새의 교과서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사방이 거친 바다로 둘러싸여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 기병의 접근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보급로는 제한적일 수 있는 경로는 뻔했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만 놓고 보면 개경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은 압도적인 안정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려 조정은 수십 년 동안 그 좁은 강화도 안에서 세계 제국 몽골 공세를 기적적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고려의 기묘한 고집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려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강화도를 단 한 번도 진정한 수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머물렀고 모든 행정부처가 존재했으며 국가의 대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강화도를 끝내 임시 피난지로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기미가 보이자마자 고려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타고 무너져 폐허가 된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분명해집니다. 고려에게 수도의 제일 조건은 결코 안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삼경 체제에서도 반복됩니다. 서경은 대동강이라는 거대한 강을 끼고 있어 방어에 탁월했고, 남경은 한강 유역의 풍부한 물산과 인구가 집중된 요지였으며, 동경은 산악 지형을 활용한 전통적인 방어 요새였습니다. 요새로서의 가치로만 본다면 이곳들은 모두 개경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고려의 지배층은 이 사실을 모를 만큼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삼경을 관리하며 각 도시의 장단점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이 도시들을 끝내 보조 수도로만 취급했습니다. 정치적 상징을 나누거나 기능을 분산시키는 예비 공간이었을 뿐 국가의 중심이자 정체성의 기준점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고려가 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곽의 높이나 지형의 험준함, 혹은 방어력 같은 군사적 논리가 아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왜 고려는 요새를 버렸는가가 아니라 왜 고려는 요새 국가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고려는 국경선 위에 서서 오직 전쟁만을 준비하는 폐쇄적인 전제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끊임없이 사람과 물자, 그리고 권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만 유지되는 조정국가였습니다. 흐름을 관리하고 에너지를 순환시켜야만 체제가 유지되는 구조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을 막아 세우는 높은 벽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소통하는 유연한 중심지였습니다. 요새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둡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두는 순간 국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안전할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고립됩니다. 성문을 닫는 순간 정치는 느려지고 외부와의 교류는 끊기며 국가는 발전이 아닌 버티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강화도가 그랬고
고려가 겪었던 수많은 피난 수도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고려는 그 고립되어 멈춰버린 상태를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립되어 버티는 것은 고려가 추구하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요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새의 안락함을 알면서도 그 효율성을 몸소 경험하고도 끝내 개경이라는 열린 공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무모함이나 풍수지리에 대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국가인지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고도의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고려는 요새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흐름 위에 서 있는 국가였습니다. 방어보다 중요한 것은 연결이었고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를 거부한 고려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확보하려 했던 개경만의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태조 왕건이 개경이라는 공간에서 발견한 진짜 문제, 즉 연합정권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던 공간의 정치학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수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의 천재적인 선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태조 왕건이 개경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의 통찰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이다. 혹은 그가 풍수지리설을 맹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적인 설명들은 고려 건국 직후에 어목했던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태조 왕건이 마주한 본질적인 숙제는 단순히 좋은 수도를 고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나라가 태어나자마자 다시 조각조각 갈라질 수 있다는 언제든 드는 뒤에서 칼이 날아올 수 있는 냉혹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직후의 고려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된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의 색깔은 하나로 합쳐졌을지 모르지만 권력은 전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왕건의 군사적 승리는 견훤을 무너뜨리고 각지의 호족들을 완전히 굴복시킨 결과라기보다 각자의 성에서 주인 노릇을 하던 이들을 고려라는 이름 아래 느슨하게 묶어놓은 일종의 정치적 연합의 성과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각 지역의 호족들은 여전히 자신만의 강력한 사병 집단과 경제적 토대, 그리고 대를 이어온 인적 네트워크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왕건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그들의 충성심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 철회될 수 있는 시한부 계약과도 같았습니다. 왕은 존재했지만 그 왕권은 호족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시점에서 태조 왕건이 해야 했던 일은 명확했습니다. 국경 밖의 외적을 막아내는 성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봉합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만약 통일 직후 권력의 배분 문제로 다시 분열이 시작된다면 고려라는 나라는 역사의 무대에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왕건에게 수도라는 공간은 적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이 복잡한 연합체제를 강제로 묶어두는 정교한 정치적 장치여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과연 안전한 수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높은 성벽과 험준한 지형을 갖춘 요새형 수도는 분명 외부의 침입자에게는 통곡의 벽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국가 내부로 돌리면 전혀 다른 공포가 보입니다. 요새는 결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요새를 먼저 점유한 세력, 그 요새를 지탱하는 보급로와 주변의 알짜배기, 토지를 장악한 세력이 곧 국가의 실질적 주인이 되고 맙니다. 즉 요새를 수도로 삼는 순간 그 견고한 성벽은 특정 세력이 다른 모든 세력 위에 군림할 수 있게 해주는 권력의 요새가 됩니다. 이것은 통일 직후의 고려에게는 독약과도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고려는 반이란 지배 세력이 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호족이 서로를 감시하며 공존하는 연합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조 왕건이 서경이나 동경처럼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요새형 공간을 수도로 확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순간부터 권력의 무게추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세력에게 급격히 기울었을 것입니다. 왕의 침소와 가장 가까운 곳을 차지한 세력은 정치와 군사를 독점하려 들 것이고 초회된 다른 지역의 호족들은 이 상황을 통일의 축복이 아니라 권력에서의 배제 혹은 패배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곧 잠자고 있던 반발심을 깨우고 새로운 내전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에게 필요했던 것은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편안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은 모든 세력이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누구도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느낄 수 없는 묘하게 불편한 중심지였습니다. 개경은 바로 그런 절묘한 중립의 공간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을 압도할 만큼 험준한 요새도 아니었고 특정 거대 호족이 수백 년간 독점해온 난공불락의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이 애매한 개방성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장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세력이 이곳은 오직 우리 가문의 땅이다라고 선포하기 어려운 열린 공간, 그러나 모든 호족이 이곳을 이루면 우리 모두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느끼는 공통의 광장. 개경은 그런 미묘한 균형의 중심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태조 왕건이라는 개인의 탁월한 천재성이라기보다 그가 처했던 시대적 구조가 강요한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는 모든 호족을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강력한 전제군주가 아니었으며 무리하게 강력해지려다가는 나라가 먼저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는 성곽을 쌓는 대신 공간의 불안전함을 이용해 권력을 달게 분산시키는 영리한 길을 택했습니다. 요새를 선택하는 순간 국가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지만 모두가 조금씩 불편한 열린 중심을 선택하면
국가는 특정 개인이 아닌 시스템과 구조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태조 왕건이 직면했던 진짜 문제는 어디가 적을 막기에 안전한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호족들이 다시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지 못하게 묶어둘 것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외적의 말발굽을 막는 성곽이 아니라 내부의 욕망을 한데 모아 묶어두는 개경이라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고려라는 나라가 이후 500년 동안 어떤 성격을 갖게 될지 결정짓는 운명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개경이라는 불완전한 공간이 어떻게 고려의 심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는지 이 땅이 가진 흐름과 중립의 논리를 통해 더 깊은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개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 가지 질문부터 다시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그 땅이었을까? 라는 지리적 질문이 아니라 그 땅이 과연 어떤 성격의 공간이었는가? 라는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개경은 500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상적인 수도의 조건과는 거의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요새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당대 가장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끼고 있는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개경의 진짜 정체성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애매함과 불안전함이 역설적으로 고려라는 국가를 지탱한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개경은 서경이 아니었습니다. 서경, 즉 평양은 북방으로 향하는 거대한 관문이자 군사와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소구려의 기상을 계승한다는 명분도 확실했죠. 하지만 그만큼 북방 이민족 세력과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웠고 무엇보다 그 지역을 장악한 강력한 군사 세력이 국가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위험이 컸습니다. 서경을 수도로 삼는 순간 고려는 원치 않아도 급진적인 북방지향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다른 지역 호족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개경은 남경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서울인 남경은 인구와 물산이 집중될 수 있는 천혜의 요지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남경을 수도로 결정하는 순간 권력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남쪽의 풍요로운 경제권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북부와 서부, 지역 호족들에게 우리가 국가 경영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외감과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개경은 옛 신라의 중심지였던 동경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년사직, 신라의 도읍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권력 공간이었고 그 토양 자체가 특정 역사와 혈통 그리고 낡은 정통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수도로 삼는다는 것은 왕건의 고려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국가가 아니라 기득권 질서의 연장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통일 직후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던 유민들과 호족들에게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태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경은 늘 아닌 것들의 집합체처럼 보입니다. 서경도 아니고 남경도 아니며 옛 왕조의 중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완전한 변방도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인 교통과 행정명령이 전달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중심성은 갖추고 있었지만 어느 한 세력이 독점적으로 여기는 우리만의 색깔이다 라고 주장할 만큼 강한 색채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경의 결정적 가치가 드러납니다. 개경은 완전한 중심도 완전한 변방도 아닌 절묘한 중간지대였던 셈입니다. 중심에 너무 가까워지면 권력은 고착화되고 부패하며 변방으로 너무 치우치면 국가는 구심력을 잃고 흩어집니다. 개경은 그 사이 권력이 굳어지기 직전에 아주 불안정한 위치에 교묘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 애매한 위치는 고려라는 연합정권의 세 가지 결정적인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특정 세력이 이 공간을 독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지역 호족도 개경을 향해 이곳은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본거지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 자체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중립지대에 가까웠기에 지방 호족들은 개경을 자신들의 위협이 아닌 공동의 광장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개경은 왕조의 중립자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왕은 이 중립적인 공간에 머무는 어느 한 지역의 대변자가 아니라 모든 세력 위에 걸쳐있는 존재로서 조정자의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왕권이 물리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개경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기에 가능했던 정치적 마법이었습니다. 셋째, 권력이 한 곳에 고여 썩지 않았습니다. 요새형 수도처럼 군사와 경제가 한 방향으로만 집중되지 않았기에 권력은 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효율성 면에서는 불안정한 구조였지만 역사적으로 그 불안함 때문에 각 세력은 끊임없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소통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개경은 안정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늘 외적의 위협에 노출되어 위험했고 성격은 애매했으며 구조는 불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안전함 덕분에 고려는 수많은 호족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의 국가로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개경은 장밋빛 통합을 약속하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재경은 차가운 머리로 분열을 지연시키고 관리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세력이 100%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누구도 쉽게 우리는 이곳을 떠나겠다고 말할 수 없었던 땅. 그 불편하고 위태로운 중간지대가 고려라는 거대한 배를 지탱하는 닷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개경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도성보다도 많은 세력을 동시에 붙잡아둘 수 있는 가장 넓은 포용력을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고려가 개경을 선택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정교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걸린 땅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실제 전쟁과 국가 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그리고 왜 고려는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도 끝내 이 공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개경이 단순한 땅을 넘어 어떻게
국가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진화했는지 그 역사적 필연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개경이 왜 애매한 땅이었는지를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고 그래서 특정 세력이 감히 독점할 수 없었던 중립의 공간. 이제 우리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고려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 위태로운 공간을 끝내 떠날 수 없게 되었을까? 답은 의외로 명쾌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개경은 더 이상 단순한 땅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리적인 대지 위에 국가의 모든 기능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했고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개경은 공간을 넘어 고려라는 국가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개경은 출발부터 안보가 취약했고 완성된 수도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완전한 출발이 오히려 모든 국가 기능을 이곳에 강박적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끊임없는 외적의 위협 속에서 왕과 조정은 새로운 대안을 찾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빨리 작동할 수 있는 곳, 이미 익숙한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고 수선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덧대기의 과정이 수백 년간 반복되면서 개경은 거대한 하드웨어가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적층된 것은 행정의 뼈대였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 보관소, 호적 기록, 법령,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잇는 보고 체계가 모두 개경을 표준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관청의 물리적 위치부터 관료들이 업무를 보는 동선, 심지어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의 전달 속도까지 모두 개경이라는 좌표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은 언제든 옮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개경이라는 특정 공간에 뿌리를 내린 거대한 고정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겁게 쌓인 것은 귀족 사회의 구조였습니다. 개경은 중립 공간이었기에 어느 한 지역 호족이 독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전국의 권력자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지분을 걸어두는 공통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귀족들은 관직을 얻기 위해 개경에 저택을 짓고 자녀를 보내 교육시키며 유력 가문과 혼인을 맺어 인맥의 그물을 짰습니다. 이제 개경은 단순한 정치의 부대가 아니라 고려 지배층 전체의 경제적 기반이자 생활 양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부터 수도 이전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체제 전체를 해체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변질됩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왕의 침소를 바꾸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귀족 가문의 재산권을 흔들고 그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통째로 끊어버리는 파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주 과정에서 세력을 키우겠지만 누군가는 모든 기반을 잃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천도논의는 언제나 평화로운 토론이 아닌 칼부림이 오가는 정치적 폭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물류의 흐름이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습니다. 개경은 본래 최적의 물류 거점은 아니었지만 국가가 강제로 모든 세금과 곡물, 군수물자를 개경을 기준으로 집결시키고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조창에서 출발한 배들이 예성강 경난도로 모이고 그곳에서 다시 도성안의 창고로 이어지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물길과 물류의 관성은 다른 도시로 단기간에 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개경은 더 이상 선택 가능한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신정은 여기서만 정상 작동하고 귀족의 이해관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며 국가의 핏줄인 물류조차 이곳을 기준으로만 순환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쌓인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다룬 권력의 균형입니다. 고려의 왕권은 강하지 않았기에 개경이라는 중립공간은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모든 레이어가 완벽히 겹쳐진 순간 개경은 고려라는 국가의 운영체제 OS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위기 때마다 역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타면 잠시 떠난다. 그러나 불이 꺼지며 지옥이 되었을지언정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고려에게 피난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를 완전히 바꾸는 일, 즉 이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사란 곧 행정, 귀족사회, 물류, 그리고 권력의 균형점이라는 국가의 모든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려는 가장 위험한 출발을 선택했고 그 위태로운 선택 위에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견고해진 순간 출발점은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운명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개경은 끝까지 지켜내서 남은 수도가 아니라 결코 버릴 수 없게 만들어진 수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려가 왜 그 폐허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지독한 고집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결코 안정과 평화 위에서 안락하게 출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감당하기 힘든 불안함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위험한 선택 위에서 시작된 국가였습니다. 개경은 결코 안전한 수도가 아니었고 요새처럼 완벽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는 그 땅을 왕조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로 삼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풍수의 눈이 먼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통일 직후 언제든 다시 조각조각 분열될 수 있었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려는 국경 밖의 외적보다 내부의 균열을 먼저 막아야만 했던 절박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땅에서 나라를 시작한다는 것은 왕조의 운명에 항상 위험을 안고 가겠다는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한 세력이 독점할 수 없는 열린 공간에서 모든 세력을 하나로 묶어두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고려는 눈앞의 안정을 버리고 권력의 균형을 택했으며 완벽한 안전 대신 시스템으로 통제 가능한 지속 가능한 불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고려를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존속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란에 휩싸여 도성이 불타도 다시 돌아왔고
피난은 갈지언정 수도로 옮기는 이사는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개경이라는 중립의 공간 위에 행정과 귀족 구조, 물리와 권력의 균형점이 차곡차곡 적침되었고 그 공간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수도를 넘어 고려라는 국가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선택에는 분명 뼈아픈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불안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구조는 국가의 외연 확장과 과감한 도약에는 불리하게 작용했고 이면 자연스럽게 방어 위주의 보수적인 정치 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는 끝내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나라였고 그 위태로운 불안을 숙명처럼 아는 채 살아가야 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토록 불안한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500년을 버텨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고려는 불안을 없애려 헛된 힘을 쓰는 대신 그 불안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 위에 떠돌던 실체 없는 불안은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제도와 장치들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상징이 바로 거대한 성곽이었고 촘촘한 주범이었으며 세밀한 통제의 구조였습니다. 고려의 성곽은 단순히 칼과 창을 막기 위한 방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를 위한 장치를 넘어 불안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불안을 눈에 보이게 시각화하고 이를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고도의 심리적 정치적 건축물이었던 셈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결정적인 전환의 순간을 다뤄보려 합니다. 왜 고려는 성을 높이 쌓아도 결코 안심하지 않았을까? 성곽은 순수한 방어시설이었을까? 아니면 고도의 통치장치였을까? 불안을 제거하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은 왕조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불안을 그저 견디기만 하던 나라가 불안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나라로 탈바꿈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려는 불안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곽과 제도를 통해 그 불안을 국가의 뼈대로 구조화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고려사의 숨겨진 설계도를 찾아가는 다음 여정을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럼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